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외국어나 의료 분야 특기자가 지원할 수 있는 매분이 프로그램이 내년 9월 3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매분이 프로그램은 비이민 비자 소지자뿐 아니라 추방 유해 청소년의 군 입대를 허용해 시민권 취득까지 가능합니다. 국방부가 지난 9월 30일 시효 만료로 중단된 매분이 프로그램을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매분이 프로그램은 국방부가 지정한 46개 외국어 또는 의료 분야 특기를 가진 외국인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추방 유해 청소년도 지원할 수 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군 입대가 허용되면 시민권 취득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국방부가 공개한 구체적인 모병 계획을 보면 매분이에 지원할 수 있는 신분은 첫째, 비이민 비자 소지자로 신청 직전까지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입니다. 여기에는 학생 비자, 취업 비자, 교환 방문 비자, 주재원 비자, 연수 비자와 약혼자 비자도 포함됩니다. 이 밖에 IO, PQ, RST 등의 비자 소지자도 신청이 허용됩니다. 둘째,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거나 망명 승인을 받은 경우 임시보호 신분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추방 유예 승인을 받은 이민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가 밝힌 모병 규모는 최대 1,400명으로 육군 1,200명, 해군과 해병대 각각 65명, 공군 70명 등입니다. 투자 이민자들의 자금의 절반 이상이 맨하탄 지역 등 뉴욕시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개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했던 투자 이민 프로그램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민연구센터가 29일 투자 이민 자금의 흐름을 분석한 뉴욕 대학교의 보고서를 인용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투자 이민 자금의 39.7%가 맨하탄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 지역에 투입된 자금의 56.7%가 맨해튼을 포함해 뉴욕시에 투입됐습니다. 이는 뉴욕시를 제외한 나머지 미 전역의 투자 자금이 뉴욕시에 투입된 투자 이민 자금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업률이 높은 지역이나 저개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는 투자 이민 프로그램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입니다. 맨하탄 지역의 인구는 미 전체 인구의 0.5%에 불과한데 인구 1인당 투자 이민 자금 투입 비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79배나 높은 것입니다. 한편 $50만 투자 이민 프로그램은 다음 달 9일 종료됩니다. 의회가 연장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종료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00만 직접 투자 이민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이민법 위반 사건이 전체 연방 형사 범죄 기소건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불법 입국으로 인한 혐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시라큐스 사법정보센터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 회계년도에 연방 검찰이 기소한 전체 형사 범죄 사건들 중 52%가 이민법 위반 혐의로 형사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법정보센터 측이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연방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확보한 자료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기간 연방검찰이 형사 기소한 전체 사건은 13만 3,041건이었는데 이 중 이민법 위반 형사 범죄가 6만 9,63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약, 조직범죄, 사기, 불법 무기 등 다른 모든 범죄 사건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민법 위반 범죄 중에는 유형은 불법 입국과 관련된 혐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터 누네즈 전직 샌디에고 연방검사는 불법 입국의 경우 보통 6개월 수감형을 받게 되지만 이보다는 10년간 입국 금지 조치가 당사자들에게는 더 무거운 형벌이라며 불법 입국으로 기소된 이민자들 중에는 반복적으로 불법 입국을 저지르는 상습범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구입 융자금에 대한 연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이낸셜 업체들이 남발한 서브프라임 론이 여전히 우려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3분기 가계부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말 현재 자동차 융자금 상환을 90일 이상 연체한 사람은 600만 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신용점수 620점 미만으로 신용도의 위험성이 있는 이른바 서브프라임 대출자 중 90일 이상 연체된 사람의 비율이 2%로 나타났습니다. 불경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2009년 2.4%에 비해서는 낮지만 2014년 3분기 1.6%에 비해서는 0.4%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가계 부채가 소폭 상승했고 주택 관련 부채의 증가세는 느린 반면 자동차 융자 부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서브프라임 자동차 융자의 상당 부분이 은행이나 크레딧 유니온이 아닌 융자 전문 업체를 통한 것입니다. 은행과 크레딧 유니온을 통한 융자와 신용 점수가 높은 프라임 론의 연체율은 낮은 수준이지만 파이낸싱 업체들이 남발한 서브프라임 론의 연체 상황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분석입니다. 파이낸싱 업체들이 최근 대출 심사 기준을 크게 완화해 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까지 마구잡이로 융자를 해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습니다. 지난 8월부터 구글 계정 130만 개 이상이 해킹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글은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고 비밀번호 등을 변경할 것 등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커들이 지난 8월부터 하루 평균 약 13,000대의 안드로이드 기기에 침입해 스마트폰의 구글 계정 130만 개 이상에서 개인 정보를 빼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30일 사이버 보안 업체 체크포인트가 자사 블로그를 통해 밝히면서 알려졌습니다. 해커들은 이용자들이 공식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다운받은 앱에 일명 굴리간이라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구글 계정 접근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빼내고 지메일과 구글 포토, 구글 닥스, 구글 드라이브에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접근 권한을 이용해 앱스토어에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거나 특정 앱의 다운로드 수나 평점을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광고 수익을 취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체크포인트는 이날 굴리간 설치가 의심되는 안드로이드 폰 앱 86개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안드로이드 4.5 버전인 첼리빈, 킷캣, 롤리팝 운영체제를 가진 기기가 이들에 취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구글 측은 최신 업데이트된 운영체제를 다운로드받아 설치할 것과 비밀번호 변경 등의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고기값이 많이 올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바구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육류의 생산량이 증가해 육류와 계란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육류수출협회가 연방농무부의 보고서를 인용해 최근 발표한 세계 육류 동향 자료에 따르면 육류뿐 아니라 계란 가격이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돼지고기와 쇠고기 등 육류의 공급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지난해에 비해 1.7% 증가했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3.8% 더 증가한 1,174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수출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돼지고기 수출량은 지난해에 비해 5% 증가한 225만 톤으로 추산되며 내년에는 4% 더 증가한 234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량 증가는 생돈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져 올해 9월 기준으로 생돈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14% 하락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6% 더 하락한 39달러에서 43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쇠고기 생산량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내년 세계 쇠고기 생산량은 6,100만 톤 이상으로 최대 생산국인 미국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 5%, 내년에는 또다시 3.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올해 쇠고기 수출량도 한국과 일본, 멕시코, 대만 등으로의 수출 강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에 비해 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뉴욕시 전체 범죄율이 감소한 것과 대조적으로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등 주요 한인타운 내 범죄 발생률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퀸즈 플러싱을 관할하는 백구 경찰서 구역에서 발생한 범죄율이 지난해에 비해 0.42% 늘었습니다. 범죄 종류를 보면 강도 사건이 지난해 164건에서 190건으로 15.9% 급증했습니다. 소매치기, 점포 내 절도 등 중절도는 올해 826건으로 0.5%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베이사이드를 관할하는 111 경찰서에서의 범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59% 증가했습니다. 폭행 사건은 지난해 52건에서 67건으로 28.85%가 늘었고, 특히 지난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살인 사건이 올해 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또 중절도는 지난해 357건에서 430건으로 20.4%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한인타운의 범죄율 증가세는 뉴욕시 전체 범죄율이 이 기간 3.78% 감소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교내 식당들의 엄격한 위생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내 식당들의 위생 상태가 3년 연속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프 클라인 뉴욕주 상원의원은 지난 회계년도 3년 동안 뉴욕시 공립학교 식당들의 위생 규정 위반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반 건수가 6,900여 건에서 8,100여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 기간 인스펙션 횟수 역시 2,740회에서 2,976회로 9% 늘어났습니다. 클라인 의원은 뉴욕시 식당들이 엄격한 위생 규정에 따라 관리 감독되는 것과 같이 교내 식당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뉴욕시의 식당 위생 등급제와 같은 기준으로 학교별 교내 식당을 검사했습니다. 2015년에서 2016학년도의 경우 A등급을 받은 교내 식당은 전체 85.6%를 차지했습니다. 최하인 C등급을 받은 학교는 전체의 1.1%로 PS214는 식당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됐습니다. 쥐가 발견돼 규정을 위반한 학교는 320군데로 나타났습니다. 쥐나 파리, 바퀴벌레 등이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은 브루클린이었고 다음으로 퀸즈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교내 식당을 위생 등급제로 나누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는 클라인 의원은 내년 말 본 규정이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에어컨 제조사 캐리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합의에 따라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공장의 해외 이전 계획을 철회했으나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우선주의의 경제정책을 강조하며 미국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반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대선 기간 내내 강경 경제 기조를 앞세우며 에어컨 제조사 캐리어의 인디애나 잔류를 압박했습니다. I'm going to bring jobs back. We're bringing jobs back to our country. We're not going to let Carrier leave. 결국 캐리어는 인디애나 공장의 멕시코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근무자 1,000여 명을 미국에 잔류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해 일자리를 가져가는 기업에게 높은 세금을 물리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강경 방침에 결국 처음으로 손을 든 것입니다. But I will tell you that United Technologies and Carrier stepped it up, and now they're keeping actually the numbers over 1,100 people, which is so great. 캐리어는 공장을 이전하지 않는 대신 주 정부로부터 연 700만 달러의 세제 혜택을 10년 동안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민간 기업에 개입해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를 침해했다는 지적과 함께 과도한 세제 혜택이 결국 주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 진영 역시 이 같은 일자리 창출 계획이 비현실적이고 정경유착을 불러올 수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노믹스가 캐리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시를 알림에 따라 멕시코로 공장 이전을 앞두고 있는 포드 자동차와 중국에 생산을 위탁하는 애플 역시 이른바 미국 유턴 압박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오늘 대선 이후 첫 외부 행사로 인디애나주 캐리어 공장을 방문해 해외 이전 기업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다시 한번 일자리 지키기에 대한 강경 기조를 역설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이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불치병을 앓고 있던 영국의 10대 소녀가 부활을 꿈꾸며 자신의 몸을 냉동 보존하겠다는 소송을 했는데요. 영국 법원이 이를 허용했습니다. 냉동된 시신을 다시 살리는 게 정말 가능할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희귀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던 14살 영국 소녀 JS. 그녀의 마지막 꿈은 냉동 인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Neither living nor dead, they're in a holding pattern, and hopefully some more advanced technology of the future can repair whatever killed them in today's sense. 하지만 아빠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소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하고 열흘 뒤 JS의 심장은 멈췄고 소녀의 바람대로 다음 생을 위한 구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소녀의 몸이 굳기 전에 얼음 욕조에 담근 뒤 16가지 약물을 넣고 동결 방지 처리를 한 다음 액체 질소가 채워진 영하 196도의 금속 용기에 안치됐습니다. Cryonics I like to think of as simply an extension of emergency medicine. So cryonics is really the ultimate true life insurance in a sense. It's your backup option. 1960년대 인체 냉동 보존술이 발명된 이후 현재까지 냉동 보존된 사람은 350명 정도. 최초의 냉동 인간인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베드포드부터 전설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테드 윌리엄스, 최연소 냉동 인간으로 불리는 태국의 2살배기 아기도 포함돼 있습니다. 작년 5월 췌장암으로 숨진 중국의 여성 작가는 머리만 냉동시켜 화제가 됐습니다. 杜洪目前是包括港澳台地区在内全国首例参与人体冷冻保存以期望复活的案例。 그녀는 50년 후에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 다시 태어날 계획입니다. 냉동 보존에 드는 비용은 2억 원이 넘지만 불멸을 꿈꾸며 냉동 보존을 예약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It isn't that I want to come back to life, it's I don't want to go away in the first place. It's just I'm not given that choice. Who wants to be dead? 하지만 냉동된 시신을 소생시키는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도 않은 상황. 이 때문에 냉동 보존 업체들이 헛된 희망을 팔고 있다는 회의적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Scaling even further to a whole human body is a huge technological leap. I can't predict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All I can say at the moment is that we just don't have the technology. 인간의 오랜 꿈인 영생을 이루어줄 선물일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무모한 도전일지, 냉동 인간을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앤서니 위너 전 연방 하원 의원이 지난 2013년 출마했던 뉴욕시장 선거에서 선거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로 64,956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위너 의원의 선거법 10개 부분을 위반한 혐의로 이 같은 벌금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전 의원은 선거 자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과 드라이클리닝 요금 등을 납부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남은 선거자금 19만 달러를 후원자들에게 되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뉴저지의 한 대형 병원이 의료 과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뉴저지 레오니아에 거주하는 이모 씨에 따르면 10살 이모군이 넘어지면서 앞니가 부러지고 입술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어 잉글로드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아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치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은 결과 깨진 이 조각 10개가 입술 안에 방치된 채 봉합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이 군은 다시 수술을 받게 됐지만 거액의 병원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리치필드 팍 교육위원회가 지난달 30일 학생들이 학교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용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해야 하는 학생의 부모나 법적 보호자는 학교 측에 사용 허가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이번 조치는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지난달 초 각 학군의 재량에 따라 학교 내에서 허용된 학생들만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을 한 데 따른 것입니다. 퀸즈 플러싱 다운타운 현재 공용주차장 자리에 16층 규모의 상가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건물을 짓고 있는 F&T 그룹은 신축 건물 내 영화관을 입점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이 성사될 경우 1986년 노던 블루바드에 소재한 RKO 키스 극장이 문을 닫은 후 30여 년 만에 영화관이 들어서게 됩니다. 극장은 500명에서 8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34,000 스퀘어피트에 6개에서 8개 영화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지역에 따라 가끔 흐리면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9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 섭씨 3도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월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화요일은 흐리고 오후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